그날 점심, 햇살은 오래된 보도블록 위로 고요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이 자주 찾는 회전꼭지 앞,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간판이 나지막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김영기 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랜 친구 잠씨와 밥을 먹을 때면 어쩐지 언제나 계산은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사라. 나 지갑 안 가져왔는다. 잠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익숙함이 더욱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에도 내가 당연히 계산하겠지라는 듯한 무심함이었지요. 김 할아버지는 그 말에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가 무심코 넘긴 이 장면은 실은 그의 마음 깊숙이 작은 실망을 남기고 있었죠. 다음 달 우리 딸 결혼하는데 와줄 거지? 친구 셋밖에 없어. 나 좀 살려줘라. 밥을 먹던 잠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얼마를 하라는 거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나?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밥 한 번 산 적 없는 친구, 부모님 장례식 때 30만 원 조의금 낸 자신에게 5만 원만 내던 친구.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김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오래된 찜찜함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너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보다 좀 잘 살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잠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김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친 뒤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을 치기로 한 약속도 있었지만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마음이 맥히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낼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를 서운하게 만든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속에 담긴 그들의 오랜 우정, 그 속에 숨어있던 상처와 기억들. 그 모든 것이 그를 무겁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영기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6자녀를 두었지만 아버지는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았고 어머니는 남의 밭에 나가 품을 팔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김 씨는 5째 아들이었기에 부모의 손길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둘째 애들은 옷도 새것이 돌아갔지만 김 씨는 항상 물려받은 옷을 입고 다녔고 가방은 지퍼가 망가져 줄로 묶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비가 없어 학교까지 1시간을 걸어가야 했고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이 없어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먹을 때 그는 물로 배를 채우고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 잠든 척을 해야 했던 거죠. 그때 그에게 다가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동수. 뒷자리에 앉던 그 친구는 매번 밥을 안 먹는 김 씨가 마음에 걸렸는지 말을 걸었습니다. 넌 왜 맨날 밥 안 먹어? 낼 건 좀 많아. 같이 먹자. 김 씨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려 했지만 대고품 앞에서는 자존심도 사치였습니다. 결국 그는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고 둘은 그날부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수는 내 도시락을 꽉꽉 눌러 담아왔고 밥뿐 아니라 계란, 분홍 소시지까지 김 씨와 나눠 먹었습니다. 당시 김 씨네 집에서 소시지는 아버지와 큰형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기에 동수의 나눔은 그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둘은 함께 농구를 하며 웃고 뛰놀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시절 김 씨는 동수 덕분에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진심 어린 우정, 그 무엇보다 빛나던 시절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쩌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잊고 사는 게 더 많아지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신이 한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는 묻고 싶습니다.
그 시절 나눴던 밥 한 숟갈의 마음을 너넨 아직도 기억하니? 그날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김씨는 아침부터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언제 해보다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억지로라도 현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따라 동료들조차 이를 느긋하게 하는 분위기였지만 김씨는 그 여유를 따라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1.5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고 그 순간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떨어지던 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높은 층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머리가 안 힘든 쪽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팔과 다리에서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야, 괜찮아? 빨리 구급차 불러.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구급차야? 별로 높은 데도 아니었잖아. 그냥 차로 조용히 정원 보내. 숨은 나면 골치 아파. 정상적인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도 있었겠지만 위에서 덮고 넘어가자는 말에 김씨는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팔과 다리는 평생 불편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김씨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없었고 그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그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공부밖에 없다.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학창 시절의 아쉬움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책을 펼쳤을 때 그는 생각보다 잘 따라갈 수 있었고 무언가 가슴속에서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지독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는 매일 도서관을 찾았고 결국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지방의 한 전문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생활 동안에도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금융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친구 동수가 생각났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친구가 곁에 있었으면 했던 거죠. 그는 여러 친구들에게 연락할 동수의 소식을 물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야, 말도 마라. 동수 그 자식,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성당에서 길바닥에 나앉았다.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 연락 끊긴 지 오래됐거든. 그 말을 들은 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동수는 그이지 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줬던 유일한 친구. 김씨는 동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도 계속 친구들에게 수소문하며 동수를 찾았지만 동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씨는 아내와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점성껏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그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이 주신 보상처럼 삶은 점점 평온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삶에도 그늘은 있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냈던 친구 동수를 김씨는 마침내 동참회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를 본 순간 김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이 맞는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세월이 남진 주름과 흰 머리카락 사이로 여전히 익숙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맞아. 동수야. 내가 맞구나. 동수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빛, 수척해진 뺨, 그리고 다소 남북한 옷차림까지. 그가 이 오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그런 외적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눈앞에 오래된 친구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저 벅차고 기쁠 뿐이었습니다. 야, 동수야. 진짜 너 맞냐?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그는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동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쉴 새 없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 소식 듣겠다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수소문했는지 알아? 곁에 있던 친구 하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영길이가 너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 알아봤어. 무슨 옛 연인 찾는 사람 같더라니까.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웃었지만 동수의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흐리거나 어물쩍 말끝을 돌리며 김씨의 물음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씨는 혹시라도 동수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을까봐 더 이상 티묻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 은혜를 입은 친구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눈치 없는 친구 하나가 불쑥 말했습니다. 야, 너네 집 진짜 많이 있나? 지금 꼬라지 보니까 딱 그런데? 그 순간 김씨는 동수를 대신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할 말이 그거냐? 말 가려서 해라. 짧은 정적이 흐른 후 분위기는 다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동수와 함께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고 서로의 전화번호도 교환하며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눈빛은 반짝였고 표정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환한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동수 만났어. 우리 동수. 20년 만에. 아내는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결혼식 올릴 때보다 더 신난 것 같네. 그렇게 김씨와 동수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함께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김씨는 용기를 내어 동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야,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이제는 내 얘기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잠시 망설이던 동수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22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다니던 대학도 자퇴하게 됐어. 그 이후로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혼했고 혼자야. 요즘은 금연공사 현장 나가거나 대가라면서 하루하루 살아. 동수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좌절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렇게 밝고 따뜻하던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
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40대다. 인생 한창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김 씨는 동수를 위해 술자리를 준비했고 1차, 2차, 3차까지 모두 김 씨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받은 따뜻한 한 끼, 그 한 끼에 대한 고마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둘은 종종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김 씨는 언제나 선뜻 계산을 하며 친구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란 게 뭔가?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있는 거지. 그의 아내도 그런 김 씨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동수 만나러 간다는 날에 늘 웃으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김 씨는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평소 잘 하지 않던 잔소리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동수야, 왜 계속 그렇게 사냐? 이제는 돈도 좀 모으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몸이라도 망가지면 어쩔 거냐. 하지만 동수는 김 씨의 진심 어린 충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 순간부터 김 씨는 알 수 없는 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점점 신실한탄을 자주 하기 시작했고 말끝마다 못해, 안 돼, 나는 오늘 그런 놈이야 라는 부정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부모님, 사회, 이혼한 아내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해줬어. 사달라는 거 다 사줬고 부족하게 한 적 없어. 근데 어떻게 날 그렇게 대신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김 씨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친구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도 오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동수의 부정적인 말은 더 깊어졌고 김 씨는 그 말들을 묵묵히 받아주기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날이면 어김없이 동수는 김 씨를 바라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넌 참 좋겠다. 가정도 있고 자식들도 잘 크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을 거 아니라 얼굴 보면 참 편해 보여. 나는 그게 부럽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 씨는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만큼의 위로도 해줬고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술값은 물론이고 택시비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네, 그래 맞듯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동수는 청소와는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한 기색으로 조심스레 받아들던 돈을 이날은 한참 김 씨를 째려보다가 말없이 손을 뻗어 휙 닦아치듯 가져갔습니다. 김 씨는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찜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저 술에 취한 탓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후 김 씨는 회사 일이 바빠져 한동안 동수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횟집 생겼던데 이번 주말에 어때? 할 얘기도 좀 있고. 바쁘던 일이 한 곡이 넘겨졌던 김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 동수가 느닷없이 백화점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옷을 환불하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김 씨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동수의 형편의 백화점에서 옷을 살 수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안에 매장에 들어선 동수는 직원에게 단단히 말했습니다. 이 옷 환불하려고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번에도 환불하셨잖아요. 이번엔 어떤 문제 때문이신가요?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색상으로 교환도 가능하신데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환불해주세요. 고객님, 이 옷은 택도 제거되어 있고 무엇인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 기간도 일주일인데 이미 3주가 지났습니다. 동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이제 온 거예요. 뭐가 묻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김 씨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수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낯설었습니다. 결국 점장까지 나와서 억지로 환불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백화점을 나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옷을 살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백화점을 가는 거라? 동수는 단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옷 사고 트집 잡아서 환불받는 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마음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안쓰럽게만 느껴졌던 친구에게 처음으로 정이 떨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런 김 씨의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흥분한 채로 주변 동천들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때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던지 알지? 지금 사장님 소리 듣고 있더라. 그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몰래 회사 이름 검색해봤는데 별것도 아니더만. 그렇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는 동수의 모습을 김 씨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택집에 도착해 자리에 앉기도 전 김 씨는 동수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할 얘기가 뭐랬지?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딸 하나 있어. 얘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애인데 이번에 결혼한다. 김 씨는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런 딸이 있었구나. 왜 지금껏 말 안 했어? 난 자식 없는 줄 알았지. 아무튼 축하할 일인데. 동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뭐 하나 해줄 형편은 안 되잖니다. 우리가 몇 년 친구니라. 그냥 딸이다 생각하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인지 혹시 금전적인 부탁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돈 얘기다? 동수는 말없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김 씨는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김 씨에게는 동수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있고 아내와 상의해야 하는 문제였기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면 몰라도 이건 아내랑도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아직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돈 나갈 일이 많았거든. 그러자 동수는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다 잘 됐잖아.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도 시켰다며. 이제 돈 들어갈 일도 없잖아. 굳이 아내한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동수의 부탁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난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다? 왜 그래?
아내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엔트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라도 해보려고. 큰 참수 매장 하나 계약했어요. 떡볶이 프랜차이즈인데 오늘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상의도 못하고 덜컥 계약해버렸어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 대부분이 그 계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아내는 몇십 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사기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사기꾼들마저도 등유하게 건만을 피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번에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연간 원씩이라도 계좌로 이체하며 갚을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 씨의 아내를 속였던 사기꾼도 바로 그런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 사기꾼은 매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꼭 갚겠습니다. 조금 쉬지라도요. 그렇게 사건은 점점 지지부진해졌고 수사는 흐지부지 되어갔습니다. 답답하고 만연자실한 마음으로 거리를 걷던 김 씨는 우연히 전단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못 받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그것은 불신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기까지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사귀면 어쩌나. 그런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험상궂은 인선의 직원들이 있었고 긴장한 김 씨는 조심스레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말없이 듣고는 조용히 한 장의 계약서를 꺼내놓았습니다. 받을 돈의 20%를 치수료로 받습니다. 대신 그 이상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수료였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김 씨는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에게 남은 건 작고 오래된 직 한 채와 불확실한 직장 수입,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퇴직금 뿐이었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던 마음은 이제 희망이 아닌 바람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동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했던 부탁에 대해 김 씨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는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김 씨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사기를 당했고 현재는 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수는 그 말을 듣고도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못 도와주겠다는 건가? 그 말에 김 씨는 참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수는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이라도 좀 넉넉하게 해줘. 부탁이다. 김 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뒤 김 씨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내와 김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 술을 좋아하시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을 위해 보증까지 서줄 만큼 정이 많은 분이었지만 막상 장례식에는 친구 한 사람조차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구나.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 씨의 몸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오래전 사고로 인해 이미 수술했던 팔다리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특히 허리 통증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진 씨는 그동안 수술만은 피하려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진 씨는 대출까지 받아 결국 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동수는 김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애써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연락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 동수는 다른 동창들과 자주 어울리는 듯 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내 새로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사진이 올라왔고, 김 씨는 조용히 그런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기선 과연 지갑을 꺼낼까? 아니면 또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까? 얼마 후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영길아, 너 혹시 동수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걔가 나한테 자꾸 돈 없다고 징징대길래 안쓰러워서 100만 원 빌려줬거든. 근데 요즘은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 안 빌려주니까 내가 나쁜 놈이라며 욕하고 다닌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김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김 씨도 그동안 동수에게 몇 번이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고, 빌려준 금액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우정이 언젠가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너도 조심해라. 친구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는 김 씨의 마음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그 친구 역시 동수에게 반했다는 이야기였고, 김 씨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동수는 이제 학창 시절의 그 따뜻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동수는 최근엔 아파트를 가진 친구에게 아파트를 팔고 코인에 투자하자며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면 수익이 10%만 자기가 갖겠다며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명백히 사기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접하며 김 씨는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자신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마음 한구석엔 동수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길 바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고, 김 씨의 잔인어른 장례식 때조차 단 한 줄의 문자로 아파서 못 간다는 말만 보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에게 동수는 여전히 가장 편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이었기에 김 씨가 가볍게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상대는 여전히 동수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오랜만에 동수를 불러 함께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동수는 마치 이제야 미안했는지 김 씨의 안부를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거 잘 정리된 거라? 김 씨는 스물스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해장국과 함께 나온 반찬 중에는 분홍 소시지가 있었습니다. 김 씨와 동수, 두 사람 모두에게 학창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소시지를 데워물며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동수가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영지가 우리 막내딸 결혼식에 와줄 거지? 딸이 그러더라.
아빠는 주변에 올 사람도 없냐고. 그래서 친구들 몇 명 올 거라고 말해놨거든. 오래된 친구라서 축의금도 잘 해줄 거라고. 그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초대였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축의금을 넉넉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동수는 그렇게 말하며 반찬 접시에 있던 분홍 소시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먹었습니다. 김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릴 적 김씨에게 자신의 소시지를 양보하던 그 동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김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오늘은 내가 살아. 김씨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동수는 늘 그렇듯 지갑을 안 가져왔다며 둘러댔습니다. 사실 그는 김씨를 만날 때마다 지갑을 챙겨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는 왜 매번 나 만날 때 지갑을 두고 오는 건가? 내가 그동안 생각값이 얼만 줄 알아? 지난번 횟집 갔을 때는 내가 산다고 해서 간 건데 그때도 결국 나만 내고. 동수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겨우 해장국 한 그릇 가지고. 김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인사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동수 딸의 결혼식 날 아침부터 김씨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결국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진짜 안 올 거야? 실망이네. 너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김씨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 조용히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은 동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지만 이번엔 김씨가 참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잔인어른 장례식 때 왔냐? 그리고 들었어? 다른 친구들 만날 때는 밥도 잘 산다며? 왜 나 만날 때는 항상 지갑을 안 가져오는 거냐? 내가 너 밥 사준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너랑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동안 내가 돈 쓴 적 한 번이라도 있다? 내가 바빴을 때도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지방까지 밤새 운전해서 찾아갔다. 그땐 나도 힘들었지만 내가 소중해서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내가 고마운 친구라서 너한테 쓴 돈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금부터는 너한테 쓰는 돈, 그 어떤 것이든 전부 아깝게 느껴질 것 같다. 그 말이 끝나고 전화기 너머로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정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마지막 통화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제껏 너한테 썼던 돈은 예전 시절 고마웠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갚을 필요도 없어. 하지만 너란 인연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수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김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그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힘들었겠지만 정말 잘했어요.
김 씨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돈이 아까와 인연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창 시절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시절의 고마움을 떠올리면 죽을 때까지 밥을 사줘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진짜 지친 건 그 친구의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을 탓하고 손 내미는 것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김 씨를 지치게 했고 결국 그 마음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김 씨와 아내는 사기를 당했던 돈을 일정 부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고 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디선가 동수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어느 날 김 씨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다름 아닌 동수의 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사기당했던 돈 받았다고 들었어? 정말 다행이다. 축하해. 이번엔 진짜 괜찮은 주식 상장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꼭 돈 많이 걸기해줄게. 나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진심이다. 그 문자를 읽으며 김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 번호 역시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 때마다 술을 찾고 돈수를 불렀겠지만 이젠 반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의 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자신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왜 진작 몰랐을까? 그는 동수 대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나누지 못했던 지난 날을 잠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함께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 씨는 오래된 인연 하나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 하더라도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상대가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쪽에도 마음의 에너지를 점점 고갈시키는 그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반대로 여러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분에게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떠신가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노후의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행복하고 편안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